뭐 다른 사람들은 봄나들이다 꽃놀이다 하면서 한참 들떠 있을 요즘인데 이 봄이 참 반갑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황사와 꽃가루로 이 봄이면 유독 괴로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인데요. 그렇다고 봄 내내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피할 수 없다면 해결할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인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김승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좀 바쁩니다. 이제 비염 환자들이 좀 많아지니까.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대에도 여러 진료 과목이 있는데 네네. 특별히 이비인후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선배들의 권유로 이렇게 잘 모를 때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에. 네네네. 예. 그래서 근데 이비인후과가 굉장히 간단한 진료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뭐 두경부외과라든지 코나 귀는 여러 가지 분야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부터 아주 큰 수술까지 할 수 있고 뭐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과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보통 뭐 감기 정도 그렇죠. 치료하는 거하고 좀 다른 더 깊은 심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비인후, 귀, 코, 목. 예. 사실은 더 강조하면 머리에서 목까지 해가지고 그 뇌랑 눈만 빼고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죠. 아유, 그럼 진료 과목이 상당히 버라이어티 하다고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 저 비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거 정말 괴롭잖아요. 예. 비염의 종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될까요? 비염의 종류는 이제 감염성, 그러니까 비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코 자체의 염증입니다. 사실은 코에 간단한 불편함, 뭐 콧물, 뭐 코막힘 이런 것도 넓은 의미로 다 이제 비염이라고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염성 비염하고 크게 비감염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비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코 감기, 목 감기 이런 것도 그로 인해서 콧물 나거나 그러면 이제 감염성 비염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하지 않은 거를 비감염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여긴 대표적으로 이제 알러지 비염이 알러지 비염이고 또 뭐 직업 유발성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의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약물성 비염도 있고 음식 유발성 비염도 있고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호르몬에 의한 비염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군요. 약물성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비충혈 완화 스프레이라고 우리가 코 막힐 때 뿌리면 일시적으로 그 코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코막힘을 해소하는 그런 스프레이들의 약국이 꽤 있습니다. 근데 나잘 스프레이 같은 나잘 스프레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써도 안전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충혈 완화제, 코 점막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서 그 코막힘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은 일반 약품을 많이 풀려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뭐 시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코 점막이 나중에 더 붓고 코가 더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문의가 필요한 거 아니세요? 음식물에 의한 건 뭔가요? 그 음식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제 음식물에 따라서 뜨겁거나 매운 거를 먹게 됐을 때 콧물. 근데 사실은 음식 유발성 비염은 여러 가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음식 유발성 비염이랑 혈관 운동성 비염이랑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알러지 비염과 증상은 유사한데 알러지 항원에 의하지 않은 비염을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이건 원인을 모르는 건가? 원인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알레르기도 사실 원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수천 가지 되죠. 그러니까 혈관 운동성 비염 대표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온차가 났을 때, 온도 변화가 났을 때, 추운데 갑자기 가거나 더운데 가거나 콧물이 많이 나오고 이러신 분들인데 이런 환자분들 검사했을 때 알러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그렇군요. 비염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더 복잡해지죠. 근데 우리 저 원장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사과 닿습니다. 오늘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주로 말씀 나눌 텐데 다른 비염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콧물. 근데 콧물도 약간 노란 콧물 나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물론 알러지 비염도 심해져서 다른 2차적인 축농증이나 이런 걸 일으키면 노란 콧물도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물처럼 막 맑은 콧물, 수양성의 콧물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가려움증을 동반하죠. 코도 가렵고 눈도 가렵고 때로는 뭐 귀도 가렵고 입천정도 가렵고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눈도 빨개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피부도 막 가려워지고 재채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있고 대신 이제 감염성 다른 증상이 없죠. 예를 들어 감기와 다르게 뭐 열이 없고 그렇죠. 감기 같은 경우 열도 나고 네. 목도 아프고 재채기가 아닌 기침도 하고 예. 그렇게 차이가 있죠. 이 알레르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 면역 체계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죠. 당연합니다. 이건 예. 면역 질환이죠. 예. 면역 질환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 감염되지 않았어도 내 그럼요. 몸에서 뭔가를 네. 잘못 인식 내지는 비슷한데요. 그 예. 기전을 보면 그러니까 예. 보통 사람은 괜찮은데 네. 알러지 환자 한 사람한테는 별 증상은 안 일으키는데 네. 어떤 알러지 환자에서는 어떤 특정 항원이라고 합니다. 유발 물질은 항원. 예. 그 항원이 들어오면 체내에 그 항원에 반응하게 기입된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게 있어요. 네. IgE라는. 근데 예. 그 항체랑 항원이 접하게 되면 거기서 세포 안에서 화학 염증 물질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게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꽃가루 히스타민 그러니까 꽃가루에 의해서 예. 체내에서 이제 항원 네. 반응에 의해서 히스타민. 네네. 그 히스타민이 나오게 되죠. 콧물 나면 항히스타민제를 그쵸. 처방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히스타민에 대한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면 증상이 좀 호전이 되죠. 그렇군요. 이것도 일단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네네네네. 예,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저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그 치료라는 개념에 따라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좋은 상태로 지낼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굳이 지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 희소식입니다. 네네. 그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그 일단 항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막 3천 몇 가지, 몇천 가지가 나와 있던데. 네네. 그래서 뭐에 본인이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대부분 이제 지역적으로는 많이 유발되는 항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3천 몇 가지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항원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거에 민감한지 알고 그거를 회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요. 사실은 예. 증상이 심하지 않고 뭐 1년에 뭐 일주일 정도 콧물 나고 재채기 나온 정도면 굳이 항원 검사를 해서 피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때 비염약 먹고 넘어가시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방법이 되겠죠. 효율적인데 환자분에 따라서는 거의 사시사철 약을 달고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원인 규명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항원을 밝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그 안에서 이제 항원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원인 물질을 예상되는 원인 물질을 등이나 팔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피부 반응을 보고 알기도 합니다. 그거 해본 것 같은데. 했어요. 뭐 나오셨나요? 기억 안 별 문제 없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단 항원을 아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짧은 기간, 1년에 뭐 한 1, 2 정도 그냥 하는 정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항원을 아셨단 말이에요. 이제 회피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복숭아에 문제가 있다. 그럼 복숭아.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근데 복숭아는 이제 결국 호흡기 알러지보다는 주로 복숭아 털에 의해서 이제 주변 접촉 부위의 알러지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거보다 이제 뭐 호흡기 알러지는 주로 이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진먼지 뭐 진드기. 꽃가루라든지 뭐 곰팡이라든지 개 고양이 털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근데 사실은 회복법이 그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100% 제거가 안 되죠. 저희가 이제 그 애들이 검사했을 때 진먼지 진드기 나왔다 그러면 본인은 어머니가 굉장히 청소를 잘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가시는데 사실은 그 어떤 필터나 청소할 때도 뭐 청소기 필터를 써야 되고 뭐 반드시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거는. 웬만한 굉장히 철저히 않게 한 이상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회피할 수가 없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알러지 검사에서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침실 정도는 좀 신경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럼 증상 호전이 있습니다. 매트리스나 이런 거 가급적 안 쓰시고 쓰시더라도 이게 일광 소독하시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면 뭐 카페트 같은 거 안 쓰시고 그리고 베개 같은 것도 뭐 개나 고양이 털에 그렇다 그러면 좀 기르는 걸 조금 멀리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이 반려견이나 이렇게 해서 개 고양이를 거의 자식처럼 키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몇 분 환자들은 굉장히 다른 건 전혀 없고 고양이 털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저는 키우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그분인데 말씀드려도 이제 정이 들어서 계속 약 드시면서 고양이를 키우시더라고요. 그건 뭐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도 당연히 절대 하지 않고요. 자식같이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없고 관리하면서 사셔야죠. 부모님한테 좀 만약에 어릴 때 자녀분들이 이제 알러지 비염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러지 검사를 해서 그런 동물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 가급적 초기에 그냥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민감한 아이들한테는 처음부터 좀 안 키우고 다른 동물을 키우는 게 그럼요. 예. 그것도 방법인 거죠. 예. 그러면 어렸을 때는 알레르기 그 체질이 아니고 네. 예, 그런 비염이 없었는데 나중에 뭐 어른이 돼서 30, 뭐 40 넘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서 없다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고요. 그럼 많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 걸 모르고 살았던 있었는데 거. 외부 요인이 노출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어떤 상당 기간 사춘기 전까지 면역이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넘어가면 네. 그 후에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나라를 이동하거나 그러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는 네네네. 건데. 라디오 종합병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태 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환자가 많이 오잖아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이게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일상 속에서 증상이 있을 때 이걸 좀 그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반복되는 내용이겠지만 네. 일단은 이제 회피. 환자 본인이 뭐에 민감한다는 걸 알고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계절을 뭐 피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꽃가루나 네.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 있는 계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당연히 네. 도움이 근데 될 그 거고요. 마스크도 보통 마스크를 써도 되나요? 꽃가루 정도는 일반 마스크로도 어느 정도는 될 수는 있어요. 가능하고. 근데 미세먼지까지 막으려면 그렇게 전문적인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옷이나 이런 데를 좀 털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방법이 되겠군요. 그럼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손 씻으시고 양치도 하시고. 네네. 그리고 호흡기는 그 습도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환자면 진먼지 진드기가 굉장히 그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뭐 한 80%의 습도면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최상을 잘 자라는데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안 자라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50% 이하로 낮추면 진먼지 진드기를 줄이는 데 도움은 되는데 그렇군요. 그럼 또 목이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정확하시네요. 그 호흡기는 저희들이 말로 하는 직업이라서요. 건조하면 그 호흡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코 점막이나 목 점막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야지 외부 물질이 거기서 이제 선모들이 이렇게 잘 배출시키고 하는데 이제 건조하면 선모들이 그 잘 배출시키기 못하기 때문에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습도는 50% 전후로 맞춰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습도를 높일 수도 없고 그렇죠. 낮추면 또 코에 문제가 있고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알레르기 검색을 해보면요, 뭐 별별 방법이 다 등장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전문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알레르기성 비염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음식으로 따져도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저도 질문을 받아보면 이런 질문 간혹가다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으냐. 그래서 저도 검색해봅니다. 오히려 검색해보면 별의별 음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상에 먹는 음식이 다 있어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절대 의학적인 그 근거가 없는 것이 거의 99.9%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영양의 불균형이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오히려 한 가지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드시기보다는 골고루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그래서 몸에 이제 밸런스라든지 그 면역 기능을 좀 올려주시는 게 균형 있게 좋을 것 같고요. 치료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이제 약은 그때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알러지 비염은 그때뿐이고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신데 불구하고 약을 안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또 약이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음식은 안전한데 약은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약이 많이 필요한 약이 아니거든요. 환자에 따라서는 먹는 게 아니라 뿌리는 약으로 조절되시는 분도 있고요. 먹는 약 기껏해 하나, 두 알 정도 먹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그 환자마다 또 약이 어떤 약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환자마다 그 좀 궁합이 맞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이비인후과 선생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알레르기성 비염이신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랬더니 알레르기성 비염은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봄에 한 일주일
그 가을에 한 일주일 정도 예, 예. 잘 그 코에 뿌리는 네, 잘 맞습니다. 뭐 아침 저녁으로 예, 예. 잘 뿌려주면 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그렇습니다. 있다. 네네. 아 저는 이게 정답이구나 네네. 싶은데 지금 원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저희 프로그램에 보내주신 애청자들의 사연이 있거든요. 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얘기 아토피와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쉽게 낫질 않네요. 갈 때마다 약을 먹는 게 끔찍한데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없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또 반복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사실은 둘 다 만성적인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이게 네. 그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지금 아이 때부터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그럴 거라고 꼭 그 낙담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힘들 때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물론 제 환자 중에 이비인후과 환자 중에 뭐 아토피가 좀 일부 있긴 하지만 아토피 환자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 피부과로 가시겠죠? 네, 피부과 선생님도 얘기하는 거 예. 그 환자들이 지금 이분 사연도 그런데 예. 지금 낫지 않고 약도 뭐 먹이기 깨름직하고 약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게 있어요. 네. 가끔 이비인후과 진료 오신 환자분들도 이비인후과 약은 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경우가 있는데 그래요. 예. 피부과 선생님께 물어보면 피부과 환자들도 그렇대요. 피부과 약은 독해서 약을 드신다고 그러니까 그 네. 약이 좀 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염증이 반복될 때는 그거는 이제 외부 요인이야 어머니가 이제 먼지라든지 고양이 개털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 그건 어머니 몫이죠. 그렇죠. 그런데 염증이 반복되는 거는 약으로 해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악순환인 게 네. 가벼운 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코 비점막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고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네. 당장 코도 많이 풀고 그리고 아토피도 많이 피부가 가려우면 많이 긁고 피부 방어막이 훼손되고 네. 그럼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럼 더 가렵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결국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끊으려면 적절한 순간에 약물 치료가 꼭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약을 깨림직하다고 하지 마시고 약을 적재적으로 쓰시고 외부 유발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뭐 의학 지식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의료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예, 예. 뭐 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불편할 때 네.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완화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네, 참고 좀 하시면 좋겠고요. 아이고 말씀 뭐 재밌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짧게 좀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뭐 계속 해 주셨던 말씀인데 코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 또 좀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 네,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증상이 사실 심하지 않으시면 굳이 뭐 알러지 검사는 원인을 알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손발 잘 씻으시고 그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하시고 무리하지 않으시고 그거 뭐 당연한 얘기. 네, 그 네. 사실은 당연한 얘기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어렵죠. 겁니다. 예, 사실 쉽지 병원 않아요. 가서 비싸다면 비싸다고 싸다면 싸지만 그 약 하나 먹는 거는 아직 어떻게 보면 물론 병원에 오시기가 힘드시고 어떤 시간이 없으신 분들한테 어려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거 평소에 건강 지금 지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요. 어려운 네. 게 정답입니다. 예. 자, 지금 뭐 이 평소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태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범주 안에서 네. 핸들링하면서 크게 불편하시면 이제 전문의의 상담을 좀 받으시라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인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김승태 원장님과 함께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